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변수의 설정 또는 우리가 파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변수를 어떻게 입력하고 전처리라기보다는요, 변수를 어떻게 불러오고 불러온다기보다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소위 그래서 변수의 설정 및 파일 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료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꼭 비단 의료 데이터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의료 데이터라면요, 여러분들, 자, 모든 변수는 가능하면 숫자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소위 이제 코딩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자,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요. 자, 셀 수 있는 변수가 아닌 이런 어떤 명목형 변수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이분형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입력한 사람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일종의 설명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은 1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데이터에서 피메일은 2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컨트롤 그룹은 1, 트레이트 그룹은 2, 뭐 이런 식으로, 치료 그룹은 2, 이런 식으로, 트리트먼트 그룹은 2,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든지요. 뭐 normal, borderline, 뭐 abnormal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이렇게 표현할 테고요. 자, 이런 경우는 약간 순서형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명목형에 더 가깝겠네요. 그 다음에 뭐 yes, no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증가하거나 정도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큰 숫자를 배열하는 거는 우리 임상 통계에서, 의료 통계에서 어떤 변수를 입력하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뭐 이게 꼭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 그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서 0, 1로 코딩이 돼 있으면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코드북이 없더라도 0이 정상이구나, 질병이라면요, 그 다음에 1이 질병이구나, 이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증가하는 정도가 심해지는수록 숫자를 크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컨티뉴어스 베어리어블이 아니라 단순히 캐테고리컬 베어리어블, 특히 뭐라 그러죠? 얼디널 베어리어블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숫자가 큰 게 더 큰 범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가 있으면, 자, 이게 4, 3, 2, 1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1은 1, 2는 2, 3은 3, 4는 4.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숫자가 더 많이 배열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하면 연속 변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자, 여러분들, 연속 변수를 범주형으로 만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연속 범주는 범주형으로 가능하죠. 예를 들면 만 나이 같은 경우에 만 나이가 있으면 이것을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죠. 변수를 변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범주화라고 합니다. 재범주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범주형 변수로 조사가 됐다면 이것을 연속형 변수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범주형은 말 그대로 범주형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연속형 변수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게 되면, 조사를 하시게 되면 범주형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범주형으로 아예 처음부터 조사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연속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연속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와 같은 설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목 변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형으로 가능하면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연속형 변수라면, 자,
FBS랑 콜레스테롤 간의 연관성이 있느냐 볼 때 FBS가 연속이고 콜레스테롤도 연속으로 수치 그대로 사용을 했다면 우리는 예를 들면 이때 상관성을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correlation analysis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다양한 통계입법의 예시를 지금 연속형을 범주형으로 바꾸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속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예시로 FBS와 콜레스테롤 간의 연관성을 방정식으로, 소위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FBS가 1단위 증가하면 콜레스테롤도 1단위 증가하느냐로 보고 싶다면 이때 두 변수가 다 연속이면 우리가 직선적 리니어한 함수관계로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FBS가 여러분들이 연속형으로 조사는 됐지만 이것을 범주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연속형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FBS를 120을 기준으로 우리가 당뇨 환자군과 정상군으로 우리가 구분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두 군 간의 콜레스테롤치가 과연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이때는 우리가 조사는 FBS를 우리가 컨티뉴어스 베어러블로 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120을 기준으로 다시 재범조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t-테스트로 돌릴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FBS를 우리가 120 이하 정상군, 120에서 140 내당성 장애군, 140 이상은 당뇨 환자군,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세 개 집단의 콜레스테롤치가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연속형으로 조사가 돼 있다면 지금 FBS는 제가 원래는 컨티뉴어스 베어러블인데 지금 이거를 이 멀티노미얼로 지금 나눈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변수형 범주형을 나눈 거잖아요. 그럴 때 세 군간의 평균치는 원의 에노바 같은 걸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 거는 연속형으로 두 변수를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그냥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자체를 우리가 재범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콜레스테롤도 240 이하를 정상, 240에서 270을 위험군, 270 이상을 환자군으로 나눈다면,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FBS도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정상 내당능 장애 당뇨 환자군으로 나눴고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정상 위험 환자군으로 각각 나눴으면 두 변수 다 지금 보시면 비연속이죠. 그러니까 명목형이죠. 이럴 땐 3x3 테이블로 돌리시게 되면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린 얘는 결국은 만약에 FBS랑 콜레스테롤을 저희가 처음부터 제가 명목형으로만 조사를 했다면 명목형 변수 여기 지금 요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명목형으로 했다면. 근데 둘 다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는 명목형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사할 때. 자, 그럼 이건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룹도 변수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정말 초보, 그러니까 정말 데이터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시냐면, 자, 지금 엑셀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그 수집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코딩을 하셔가지고 이제 쓰시는 경우들이 아주 초보, 아마추어 분들은 그러니까 배우는 단계에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자, 그런 경우에 보시면 지금 엑셀에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주세요. 그러면 엑셀로 A군, B군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지금 수치가 각각 적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코딩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x2 테이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2x2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금 팩터 변수는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렇게 밑으로는 우리가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엑셀에 입력할 때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A군, B군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룹 A는 1, 컴퓨터는 1, 2 이런 수치형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룹 B는 2 등으로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 변수를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위에 A군, B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룹을 1,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쭉 넣으시고요. 그 다음 FBS에 거기에 따라 FBS 수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30, 120, 190, 178 그 다음에 B군이니까 2는
이 코딩은 여기서죠. 200, 255, 198, 176 요렇게 들어가셔야 이 뭐 SPS뿐만 아니라 대부분 CSV 파일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을 변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그럼 실제 이제 변수의 입력 예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제목은 뭐 SPSS의 변수 입력 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CSV 파일, 그러니까 엑셀 파일 형태의 코딩은 이와 같습니다.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다뤄야 하는 변수가 총 4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군별, 그룹별이죠.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암 병기예요. 암 병기라고 하면 암의 진행 정도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자료는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은 1라고 우리가 가정하고요. 트리트먼트 그룹은 치료를 받은 그룹은 2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군이 되겠고 이게 실험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을 하고요. 자, 나이는 자체가 숫자니까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그럼 이것은 연속형 변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은 1, 스테이지 2는 2, 스테이지 3기는 3, 4기는 4라고 할게요. 자, 임상에서는 아까 그 원칙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정도가 높을수록 숫자를 더 높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목형 변수에 있어서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SPSS 실행한 다음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SBS 같은 경우는요, Variable View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변수의 특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자,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하는 거죠. 특히 SPSS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래서 name은 자, 그룹 변수명이 되겠죠. 변수명. 그래서 집단 그룹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집단 그룹은 1은 아까 컨트롤 그룹이죠. 쫄려서 안 나오는데요.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그룹별로 이렇게 나와요. 2는 우리가 치료군, 그러니까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메릭이라고 하는 거 수치로 이제 입력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밀저먼트는 이것에 대한 변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변수 유형이 지금 노미널이니까 이것은 다범주형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다짜는 뺄게요. 범주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별은 지금 마찬가지로 남녀 이렇게 코딩이 됐고요. 1이 남, 2는 여 이런 식으로 됐겠죠.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age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age는 n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none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클래스를 나누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연속형이니까요. 지금 보시면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스케일은 SPSS는 연속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마다 좀 달라요. 이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이런 거를 그 명명하는 좀 용어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캔슬 스테이지는 그냥 CA하고 아래 대시 하고요. 스테이지라고 지금 썼는데요. 이것도 역시 암 병기 레이블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글로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변수명만 보면 이 변수가 뭔지를 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변수에 대해서 뭐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riable에 지금 1, 2, 3, 4니까 1, 2, 3, 4 이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은 스테이지 1이다. 2는 스테이지 2다. 이걸 밸류를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missing은 뭐냐 하면 결측값인데요. 자, 결측값은 왜냐하면 이 9나 99, 999 이렇게 잘 안 쓰는 그 숫자로 이 결측값은 이 값으로 지정한다라는 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코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보셨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네임에서는 네임 자체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입력이 가능하고요. 특수문자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스페이스 띄어져 있으면 얘는 인식을 못해요. 자, 그리고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글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글 입력보다 영어로 입력하는 거를 변수명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SPSS만 쓰실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파일 형태를 저장하시면 SPSS는 SAV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급 통계를 하시게 되면 뭐 R이라든지 파이썬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CSV라는 형태로 이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엑셀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경우에
이게 CSV나 이런 파일은 한글로 돼 있으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그거를 읽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한글 인식 못할 수가 있잖아요. 변수명에서. 그래서 의미 전달상 띄어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언더바입니다. 그래서 아래 대시 있죠. 언더바를 쓰시면 대부분 이걸 띄어쓰기로 인식을 하세요. 대부분의 이제 통계 다루시는 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요. 캔서 스테이지 그러니까 암 그 병기 정도, 그러니까 암 진행 정도면 CA만 하고 아르데시하고 스테이지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캔서를 다 쓰시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것도 알파벳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줄여 쓰는 이런 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다 보면 이제 그 적응이 되셔서 나름대로의 뭐 룰이나 규칙이 생깁니다. 자, 타입은요. 누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는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width는요. 직접 입력을 하거나 또는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거는 자릿수예요. 자릿수. 뭐 예를 들면 소수점 자릿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숫자를 자릿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원화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원화 단위는 되게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 같으면 공이 되게 많이 붙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공을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에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살 이상 사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세 자릿수만 해도 충분하죠. 그런 경우는 네, 3이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뭐 지정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디폴트로 두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의 값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그 0으로 지정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레이블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레이블은 예를 들면 변수명만으로 이런 각각의 스케일, 척도들을 알 수 없을 때, 또 변수명도 잘 긴가민가 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위에 CA 스테이지라는 이 지금 변수명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데이터를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의 진행 정도다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한글로 써주는 겁니다. 그게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SPSS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value는요 변수를 숫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이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missing 이런 것들. missing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측값이에요. 자, 이것도 만약에 결측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게 그 엑셀은 결측값이 그냥 널 값이라 해서 빈 값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 값은 뭐냐면 아예 채워지지 않는 값이죠.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정말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항목이 뭐 이게 빠진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예 그 측정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항목만 측정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싱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경우에 그 결측 값을 뭐 99나 뭐 999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스케일 척도에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99가 나오려면 예를 들면 뭐 연령대 같으면 99개 이 밑에 하위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99, 999, 뭐 9999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얘만 따로 알아볼 수 있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결측값 빠지는 값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성별에 대한 일부 자료가 없는 경우 이 자료를 버리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미싱으로 처리한 다음에 분석하게 되면 이 값은 빼고 그러니까 빠진 값은 빼고 있는 값만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고급 분석을 하시게 되면 결측감 분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측하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패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 같은 경우에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에 대해서 그냥 결측 빠지는 사람들, 응답을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어떤 패턴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결측값 그 사람들만 따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싱 밸류만. 자, 그래서 그럴 때 유용하게 씁니다. 자, 뭐 컬럼 그대로 두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미저 같은 경우 나머지는 좀 넘어갈게요. 미저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는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이라는 게 눌러서 여기 있는 값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이랑 올디너리랑 노미널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자, 근데 SPSS에서는 스케일은 우리가 연속 변수를 의미하고요. 자, 올디너리에서는 순위 변수.
그 순위가 있는 변수, 우리 그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그 다음에 노미얼은 예, 그룹이 있는 변수. 근데 그룹이 뭐 2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나이 같은 경우에 만 나이라면 연속 변수니까 스케일이라고 이 자로 되어 있는 마크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되고, 올디널은 예, 순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요 막대 그래프처럼 되어 있네요. 히스토그램처럼. 그 다음에 노미얼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룹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 스케일의 대표적인 데에는 나이가 되어 있고요. 올디널은 암의 병기,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는 우리가 그 병의 어떤 진행 정도니까 순서가 있는 경우죠. 명목형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아예 순서가 없는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순서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 value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alue는 여러분들 여기 요 창에 보시면 value라는 거에 예, 여기 점점점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뜨시게 되는데요. 자, 이 value를 입력하는 이유는 각각의 지금 이 1, 2, 3으로만 코딩이 되어 있으면 제가 코딩한 사람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딩한 사람 외에도 다른 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1이 뭔지 2가 뭔지 3이 뭘로 코딩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컨트롤 그룹은 1, 트리트먼트 그룹 2라고 입력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셔서 1, 숫자 1은 컨트롤 그룹이다 라고 하시고 add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처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value는 2, 이것은 트리트먼트 그룹이다 라고 add를 누르시면 예, 2는 트리트먼트 그룹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요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다 완성하시고 나면 지금 아까 그 보시는 화면에 이렇게 뜨시게 됩니다. value 부분에. 원래는 아까 없었다가 여기 뜨죠. 그래서 명목형 변수라면 가능하다면 이 측정 스케일을 다 정의를 해주시면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시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그룹은 1, 트리트먼트 그룹은 2라고 돼 있다는 걸 이 화면에서 좌측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싱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싱 밸류 같은 경우, 결측값 같은 경우는요, 밸류 옆에 보시면 미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정 안 하시게 되면 이 결측값이 어떤 게 결측값인지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이 SPSS가. 그래서 미싱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십니다. 자, 이런 창이 뜨시면 예를 들면 no missing value라고 하시면 미싱 밸류가 없는 걸로 컴퓨터가 인식하지만 미싱 밸류가 있다면 이걸 숫자를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 성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데이터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설문조사 하시는 분이 성별을 체크를 안 하신다든지 하시면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9나 99, 999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약속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뭐 7, 77, 777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8, 88, 888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냐하면 남자는 1하고 2만 있기 때문에 남녀 성별은요. 뭐 7이나 8이나 9나 이런 값이 없는 값이잖아요. 원래 측정값에서는. 그래서 원래 측정값에서는 없는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9나 99, 999는. 이렇게 하시면 이거 미싱 밸류도 그 미싱 밸류를 본인만 알고 정의하시면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미싱 밸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9나 99, 999 이런 값으로 약속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면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케일이 9 이상으로 넘어가는 값에서는 9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값에 있는 숫자를 만약에 미싱 밸류 값으로 정의하게 되면 예,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이죠. 제가 나이가 만약에 9세부터 99세까지 있는 사람을 데이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미싱 밸류에 9나 99를 넣으면 9살이나 99살인 사람들도 미싱 밸류로 잡혀버려요. 실제로는 측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99999, 뭐 9를 5개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9를 3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싱 밸류 값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입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변수항명에 대한 특성을 완료하고 나면 하단에 데이터 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값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앞서 하셨던 거는 어떤 변수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사례죠. 사례, 케이스 수죠. 자,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상단에 우리가 이렇게 예제 값을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룹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위에 이제 변수가 쭉 있고 이게 빈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 상단에 value 라벨이라는 레이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변수의 레이블이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제가 그 변수들을 밸류를 하나씩 지정했잖아요. 1은 예를 들면 그룹에서는 컨트롤 그룹이고 2는 트리트먼트 그룹이죠. 근데 그거를 그 입력한 특성 값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value labels라고 하는 요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수의 레이블이 레이블로 나옵니다. 이때 코딩된 값이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파일 관리예요. 자, 파일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주의하게 다뤄야 될 파일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 가지 파일로 별도로 저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SPSS만 돌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R이라든지 파이썬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셔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SPSS 자체는 이 분석이 정해진 분석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R이나 파이썬은 패키지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의 분석 기법을 쓴다면 SPSS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파일을 여러 개의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SAV 파일은요. 요거는 SPSS에서 쓰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SPSS 전용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S는요. 여기에 대한 신텍스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SPSS에 대한 신텍스. 그냥 문법이라고 쓸게요. 자, 이런 파일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PV는요. SPSS의 결과만 저장하는 겁니다. 결과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SPSS 파일이죠. 셋 다. 근데 이거에 말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CSV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나 저장을 해 주셔야 CSV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요거는 R이라든지 파이썬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SAV 파일입니다. 그래서 SAV 파일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저장하는 요 저장된 파일이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SPS 파일은요. 자, 신텍스예요, 신텍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통계 분석을 하는 경우에 자, 여러 가지 통계라는 게 하나만 분석하고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트렌드 경향은 검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옵션을 줬는지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재현을 하기가 어렵죠. 다시 일일이 불러오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제출 후에 통계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과거의 것을 다시 불러와서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기억이 안 날 때에는 자, 요 SPS라는 요 파일 형태로 저장하시면 신텍스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각각의 분석 설정 화면에서 이게 뜨면 페이스트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요 SPS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페이스트를 누르시고 나서 신텍스라는 게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이렇게 SPSS의 명령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 자체가 하나의 나중에 이 신텍스 파일을 오픈만 해서 이게 요 실행 화면 있잖아요. 요거만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마우스로 클릭했던 것들이 이 코드로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SPSS 코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R 코드보다 더 어렵거든요. 사실 요 코드 자체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저장한 신텍스 파일을 다시 사용하면요. 자, 여기 메뉴에서 파일 누르시고요. 오픈, 신텍스를 키시고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불러오셔서 네, 여신 다음에 요 신텍스 화면이 열리면요. 뭐 런에서 all을 누르셔도 되고 all 하면 이제 모든 신텍스가 다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드래그인해서 요 필요한 예를 들면 t테스트만 하겠다. 여기 t테스트랑 위에 지금 데이터셋 불러온까지 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t테스트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해서 요것만 드래그인해서 요 세모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원 이상에서 학위 논문 이제 지적 사항을 뭐 재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에 많이 쓰고요. 아니면 약간 매크로 기능이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 제가 변수가 200개인데 200개의 변수를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항목 아이템이죠. 200개의 변수를 만약에 코딩을 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코딩해요. 그렇다면 다 예를 들면 그 5 스케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점 척도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만약에 5 척도를 3 척도로 전부 다 똑같이 변환한다고 하면 이 변수명만 바꿔주면서 이 코드에서 실행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신텍스 열어서 쓰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동일하게 우리가 그 신텍스를 실행을 하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값이 동일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우스 클릭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SPV 파일은 뭐냐 하면요, 요 결과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필요한 거는 이 실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요 값을 제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건데 이 값을 매번 복사해서 어떤 한글 파일을 붙여 넣어서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값만 출력되게 한다면, 결과값만 출력되게 한다면 요거를 파일에서 저장을 하시면 SP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오늘은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코딩하고 뭐 저장하고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셨어요. 특히 SPS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